나는 아내의 그런 두려움을 이해한다. 눈물겨운 생존 본능을 터였다. 아내가 고립의 늪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정말이지 나는 아내를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 도와주고 싶었다. 나는 아내를 다시 숨쉬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므로 나는 아내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다.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당신은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이완우 작가님의 아내의 걸음마 준비했습니다. 작가님은 2000년 단편소설 2부의 초상을 발표하면서 등단을 하셨는데요. 오늘의 작품은 한국소설 5월호에 실린 단편입니다. 부부란 한 글자로는 짝, 두 글자로는 하나, 세 글자로는 나란히, 네 글자로는 평생 친구, 그리고 19자로는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라고 합니다. 오늘 낭독해드리는 아내의 걸음마를 들으시면서 부부의 의미를 새롭게 새겨보면 어떨까 합니다. 부부지만 평범하지 않은, 그래서 더욱 안쓰럽고 애처로운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아내의 걸음마. 이완우. 아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 눈을 감은 채 소파에 옆으로 누워 2시간이 다 되어 가도록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흡사 깊이 잠든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아내가 잠을 자는 것은 아니다. 아내가 잠을 자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오직 침실의 침대에서만. 그 이외 시간의 대부분을 아내는 소파에 누운 채 가끔 목에 걸린 가래를 넘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하는 기침소리를 내어 자신이 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에게 일깨워준다. 아내는 혹시라도 내가 잠이 들까봐 두려워서일 것이다. 혼자 깨어있는 고립감을 견뎌낼 자신이 없는 아내는 자신이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시로 나에게 일깨워 함께 견뎌내고 싶은 것일 터다. 나는 아내의 그런 두려움을 이해한다. 아니, 사실은 나도 아내가 잠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 고맙다. 고백하자면 나도 잠들어 있는 아내 곁에서 혼자만 깨어있는 고립감을 이겨낼 자신이 없다. 고립감은 좁은 상자 안에 갇혀있는 것 같은 폐소 공포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부터인가 아내 곁에 앉아서 아내의 하는 기침소리를 기다리고 있다. 신기한 것은 아내는 옆에 있는 사람조차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소리로 기침을 하곤 하는데 그 소리가 내게는 아주 잘 들린다는 것이다. 아내가 꼭 나에게 들릴 만큼만 힘을 들여 하는 소리를 내는 것은 아마도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덜 소비해 체력을 유지해 보려는 아내 나름의 눈물겨운 생존 전략일지도 모르겠다. 신기한 것은 또 있다. 아내는 눈을 감고 누웠으면서도 마치 시계를 보고 있는 사람처럼 30분에 한 번 정도 규칙적으로 하는 소리를 낸다는 것이다. TV와 개종시계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누워있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천장을 보고 누워있거나 반대 방향, 그러니까 소파 등받이 쪽으로 몸을 돌려 누웠을 때도 30분 시간을 거의 어기지 않고 기침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 아내에게는 시간을 알아채는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게 분명했다. 그 또한 살아남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몸으로 터득한 눈물겨운 생존 본능일 터였다.
벽에 걸린 개종시계가 8시를 울린다. 아내가 소리를 내고 채 10초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방금 소리를 냈던 아내는 개종시계가 8시를 울리자 천천히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고쳐 눕는다. 아내는 늘 2시간마다 몸을 돌려 누웠다. 아침 6시에 침대에서 일어나 주저앉은 자세로 방바닥을 손으로 밀어 힘겹게 거실 소파로 나와서는 처음에는 왼쪽, 그러니까 TV와 시계가 있는 방향으로 몸을 돌려 누웠다가 2시간이 지나면 천장을 향해 반드시 눕고 또 2시간이 지나면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려 소파 등받이를 마주보고 눕고 또 2시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절대로 오겨서는 안 되는 아내의 계율 같은 것이다. 그 사이 아내는 정해진 시간에 잠시 일어나 간단하게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고 운동을 한다. 아내는 철저히 그 계율을 지켰다.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 물. 8시 30분. 아내가 하는 기침소리를 낸 지 10초쯤 지났으며 괴종시계가 30분을 알리는 종을 친 직후이다. 물은 아내가 손을 뻗기만 하면 닿을 거리인 바로 소파 앞 테이블에 있다. 그렇지만 아내는 천장을 향해 누워서 눈도 뜨지 않은 채 나에게 말했다. 나는 누워있는 아내의 목과 어깨 밑에 손을 넣어 아내를 일으킨 다음 아내에게 물을 먹였다. 리모컨. 물을 마신 아내는 힘겹게 TV 쪽으로 몸을 돌린 다음 등을 소파에 기댔다. 여전히 눈을 감은 채다. 나는 TV를 켜 아내가 자주 보는 아침 드라마에 채널을 맞춘 후 리모컨을 아내에게 주었다. 아내가 TV 드라마를 귀로 듣고 있는 동안 나는 재빨리 냉장고에서 어제 저녁 미리 만들어 놓은 죽을 꺼내 전자레인지로 돌려 아내 앞에 놓았다. 직접 먹어보겠어? 나는 죽을 담은 숟가락을 아내 앞에 내밀었다. 생각 없는데. 아내는 마지못해 기계처럼 입을 벌렸다. 그만 먹을래. 아내는 반 공기도 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이마를 찡그리며 내 손을 밀어냈다. 몇 숟가락만 더 먹어. 나는 아내에게 내민 숟가락을 거두지 않은 채 아내를 바라보았다. 힘들어. 가늘게 뜬 아내의 눈이 나에게 애원했다. 그래도 먹어야지. 아내는 하는 수 없다는 듯 내가 내민 죽을 몇 번 더 받아먹었다. 이것도 먹어봐. 나는 볶은 땅콩 몇 알을 아내 앞에 내밀었다. 싫어. 안 먹을래. 몇 알만이라도 먹어. 아내는 또 이마를 찡그리며 땅콩 몇 알을 먹었다. 아내는 늘 그랬다. 아니 우리는 늘 그랬다. 죽을 몇 숟가락 먹은 후 안 먹겠다는 아내. 결국은 몇 숟가락 더 먹으라는 내 말을 따라 몇 숟가락 더 먹고 간식 땅콩도 몇 알 더 먹는 아내. 그리고는 잠시 후 아내는 몸살을 앓고는 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나는 늘 그렇게 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내는 정말 영양실조에 걸려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숨소리가 거칠어진 아내가 소파에 누웠다. 그 와중에도 아내는 천장을 향해 눕는 규칙을 어기지 않는다. 왜 그래? 늘 그랬듯이 내가 물었다. 몸살이 왔어. 그렇게 힘들어? 무리했어. 죽을 더 먹는 게 아니었어. 게다가 땅콩까지. 죽 반 공기에 땅콩 몇 알을 먹은 아내는 몸까지 떨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크게 놀라지는 않는다. 그렇게 10여 분이 지나면 아내의 몸은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아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에너지가 부족해서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는 아내의 말처럼 몇 숟가락 더 먹는 죽이나 땅콩 몇 알 때문에 몸살을 앓을 만큼 약해진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 하는데 말이다. 치명적인 악순환의 반복을 끊어야 할 텐데 아내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고립의 늪 속으로 점점 더 빨려 들어가고 있다. 더 이상 아내가 고립의 늪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맞닥뜨려 부딪히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을 일. 언젠가는 부딪혀 아내를 고립의 늪에서 구해내야 할 일. 나는 심호흡을 했다. 마트 다녀올게. 나는 늘 하던 대로 장바구니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개종시계가 10시를 울리고 아내가 몸을 돌려 소파 등받이를 마주보는 자세로 누운 직후이다. 아내는 당연히 10초쯤 전에 하는 기침 소리를 내어 자신이 깨어있다는 것과 10시가 되었다는 것을 내게 알렸다. 마트는 뭐 하려고? 아무거나 대충 먹으면 되는데. 아내도 늘 하던 대로 소파 등받이를 향해 대답했다. 알았어. 물렁한 과일 하나만 사와. 현관을 나서는 내 등 뒤로 아내의 목소리가 힘없이 따라왔다. 이럴 때 나는 대답하곤 했다. 물렁한 과일 뭐? 그러면 아내는 힘없는 목소리로 우리 뚝뚝 흐르는 복숭아. 그러나 나는 오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늘은 내 마음대로 알아서 살 것이다. 나는 걸음걸이에 힘을 주어 길을 서둘렀다. 아내가 나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딱 30분이기 때문이다. 30분이 넘어가면 아내는 또 몸살에 걸리고 만다. 죽을 먹었거나 땅콩을 먹었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심한 몸살에 걸리고 회복되는 데에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 마트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지만 30분 내로 다녀오려면 서둘러야 한다. 오고 가는데 20분을 쓰고 나면 물건을 사는데 들일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0분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마트로 가는 동안 마트 안에서의 동선을 계산하며 무엇을 살 것인지 계획해둔다. 들어가면서 기역자 형태의 통로를 따라 오른편에 있는 코너에서 두부 3모와 왼편 코너에서 바나나, 그리고 계속 직진하여 달걀 1판, 왼쪽으로 다시 꺾어 들어 정육 코너에서 소고기 간 것 1근, 왼쪽으로 돌아 나오면서 땅콩 1봉지와 호두 1봉지, 그런 다음 줄이 제일 짧은 계산대를 찾아 재빨리 계산한 후 서둘러 귀가. 그 사이 30분이 넘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다. 아내는 외로움을 잘 타는 여자였다. 결혼 전 출판사에 다니던 아내는 외롭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었다. 의미가 없어요. 뭐가? 모든 게 다. 출판사에 다니는 거 좋아했잖아.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의미 있는 일이긴 해요. 무슨 말이야. 모든 게 다 의미 없다면서. 출판사에 다니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 맞아요. 그렇지만 사는 일은 의미가 없어요. 아내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논리를 펴곤 했다. 왜 사는 게 의미가 없지? 내가 정색하고 물을 낮추면 외로워서요. 역시 정색하며 대답하곤 했다. 그때 아내의 눈빛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나는 더 묻지 못했다. 외로움은 결국엔 허무감으로 바뀌고 말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아내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움이 많아서일 거예요. 그리움 때문이라는 아내의 말도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네가 문학적이어서일 거야. 국문과 출신으로 한때 시를 쓰기도 했던 아내에게 치열한 경제 논리만이 존재하는 경쟁사회의 회사원인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기껏 그 정도였다. 그거 알아요?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말이었다. 어릴 때 비가 오다가 그친 후 산허리에 구름이 걸려있는 날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산 너머에서
기적 소리가 들리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내의 눈에서 곧 눈물이 흐를 것 같았다. 그때 나는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상상하며 산 너머 세계를 동경하곤 했었는데 왜 엉뚱하게도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잠을 자다가 노래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자는 순간에도 사람들이 누구나 아무 욕심도 없이 선해지거든요. 그래서 노래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자다가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린 적이 많아요. 그때 생각했어요. 외로움은 그리움에서 비롯되는 것이구나. 참 조숙했죠? 쓸쓸하게 웃는 아내의 눈에 결국엔 눈물이 맺혔다. 부재현은 대성에 대한 그리움은 뭐야? 나는 진작부터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산 너머에서 들리는 기적 소리는 우리에게는 비 오는 날에만 들리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잖아요.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소망하게 되지만 결국은 확인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나는 막연하게 아내의 말을 이해할 것도 같았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이죠. 다시는 볼 수도, 만질 수도, 돌아올 수도 없는 사라져버린 것들에 대한 그리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리움이라면 외로워질 수도 있고 그렇다면 허무해질 수도 있겠다 싶었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돼? 정말이지 나는 아내를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 아니, 아내가 허무해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아내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아니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죠. 끝끝내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체념하듯이 끝끝내라고 말하던 아내는 어쩌면 그때 이미 지금의 상황을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 체념 때문이었을까? 우리는 연애한 지 3년이 되던 해 가을 결혼했다. 아내의 외로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도 못한 채 결혼하면서 아내는 다니던 출판사를 스스로 그만두었다. 나는 아내가 스스로 출판사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이 불안했다. 출판사가 아내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이었다. 아내가 스스로 출판사를 그만두었다는 것은 이제 외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일이었다. 아내가 출판사를 그만둔 직후 나는 아내의 속셈을 알아내기 위해 유심히 아내를 살폈다. 그러나 굳이 아내를 살피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속셈은 드러났다. 아내는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아이를 선택했다. 아내가 결혼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내의 선택은 성공하지 못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심지어는 시험관 시술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그래도 아내는 결코 포기하려 들지 않았다. 그런 날이 이어지면서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겨났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는 아내의 처절한 노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나는 아내의 집착이 집요해지면 집요해질수록 아내의 뜻을 따르기는커녕 밖으로 겉돌기 시작했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나는 집으로 가는 대신 그날 처리하지 않아도 될 일은 물론 남의 일까지 맡아 매일 야근을 하다가 밤이 늦어서야 집으로 들어가 하숙집처럼 잠만 잔 다음 아침 일찍 다시 출근을 하곤 했다.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나는 일을 핑계로 회사에 나갔다. 도와줘요. 아내는 내게 애원했다. 어쩌란 거야?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협조해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인지. 제발. 아내는 울부짖었다. 아내가 안 돼 보였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 아이를 갖는 것이든 아내를 외롭지 않게 하는 것이든, 아니 도와줄 생각이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도 지쳤으니까. 나는 점점 더 밖으로 돌았고 아내는 다시는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살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아내가 밖으로 돌기 시작한 것은. 책상에 놓아두고 간 서류를 가져다 달라기 위해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가 나는 아내가 밖으로 돌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회사에 출근한 9시부터 30분 동안 전화를 걸다가 결국 내가 다시 집으로 왔을 때도 아내는 집에 없었다. 점심시간에는 물론 퇴근 직전까지도 전화를 받지 않던 아내는 내가 퇴근했을 때는 집에 와 있었다. 어디 갔었어? 아내를 탓할 생각은 없었다. 아내에게도 외출할 이유와 권리는 있었다. 그걸 말할 의무가 나에게 있는 거야? 그러고 보면 그때 나는 참 눈치가 없는 편이었다. 아내가 집을 비웠을 때도 그랬고 또 아내가 전에 없이 그렇게 뾰족하게 말을 할 때까지도 나는 아내가 나에게 잔뜩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오히려 나는 실수로 서류를 집에 놓아두고 출근한 나 자신을 탓하기보다 아내가 말도 없이 아침부터 집을 비워 급할 때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있었던 것이다. 어딜 가면 간다고 말을 해야지. 나는 윗옷을 벗어 침대 위에 툭 던졌다. 내가 왜? 아내도 지지 않고 대꾸리를 했다. 아내의 새로운 모습이었다. 그날의 아내는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외로움을 말하던 가냘픈 아내가 아니었다. 잔뜩 독이 오른 싸움닭 같았다. 그날 우리는 결혼 후 처음으로 감정이 상해 큰 소리를 내며 말다툼했다. 그때가 결혼 5년쯤 되었을 때였다. 그날 이후로도 아내는 외출을 멈추지 않았다. 출근 직후부터 퇴근 직전까지 여러 차례 집으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그때마다 아내는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은 적이 없었다. 도대체 매일 어디를 가는 것인지 나는 아내의 외출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비겁하지만 어느 일요일 회사에 가는 척하며 아파트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는 아내의 뒤를 밟았다. 내가 집을 나온 지 10분쯤 뒤에 아내는 조그만 손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마치 정해놓은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아내는 곧장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 버스를 탔다. 나는 택시를 잡아 타고 아내가 탄 버스를 쫓았다. 20여 분 뒤에 버스에서 내린 아내는 다시 10분 넘게 어디론가 걸어갔다. 아내가 도착한 곳은 시내 외곽에 있는 공원이었다. 제법 오래돼 보이는 나무들이 우거진 공원은 오가는 사람 하나 없이 한적했다. 아내는 공원 구석 벤치에 자리를 잡았다. 나는 공원 담을 끼고 돌아 아내가 자리 잡은 벤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몸을 숨기고 아내를 지켜보았다. 아내는 손가방에서 무엇인가를 꺼냈다. 땅콩이었다. 아내는 땅콩을 손바닥에 올려놓은 다음 한참 동안 나무 위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잠시 뒤 나무에서 다람쥐 한 마리가 내려와 아내 곁으로 다가왔다. 몇 미터 거리를 두고 다람쥐 한 마리가 더 내려왔다. 앞을 선 놈이 먼저 아내 손으로 다가와 땅콩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뒤를 따르던 놈도 아내 손으로 다가와 땅콩을 먹기 시작했다. 아내의 얼굴이 모처럼 평온해 보였다. 아내를 만난 후 처음 보는 행복해하는 표정이었다. 아내는 오래도록 다람쥐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면서 가슴으로 울컥 솟아오르는 것을
삼켜대느라 무진 애를 썼다. 그러나 마음과 행동은 왜 그 모습이 정반대인지 내 마음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올 때는 그 모습이 변하는 것인지 안타까운 일이다. 어딜 종일 쏘다닌 거야? 먼저 집으로 돌아와 식사도 하지 않고 아내를 기다리고 있던 나는 오후 늦게야 돌아온 아내를 왜 안아주지 못했는지, 왜 아내를 안고 등을 두드려주며 함께 울지 못했는지. 아내는 대답 대신 나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이 섬뜩했다. 왜 말을 못해? 아내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나도 눈에 힘을 주어 아내를 노려보았다. 남자 만났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내의 말에 나는 당황했다. 남자? 응, 남자. 아내의 말이 너무 차분하고 진지해서 나는 하마터면 속을 뻔했다. 왜? 나는 여전히 저기에 찬 눈빛으로 아내에게 따져 물었다. 듣고 싶었다. 아내가 실제로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알지만 왜 아내가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알고 싶었다. 숨을 쉴 수가 없어.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컥 숨이 막혔다. 아내의 외로움이 그 정도였는지 나는 미처 모르고 있었다. 아내의 외로움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는 아내를 다시 숨쉬게 해주고 싶었다. 나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좀 붙어 있으라고. 통제되지 않는 나의 옹졸함을 나는 경멸한다. 그러나 내 입을 벗어난 말은 이미 비수가 되어 아내를 향해 날아간 뒤였다. 그날 이후 아내는 외출하지 않았다. 내가 출근한 직후나 점심시간 그리고 퇴근 직전에 전화를 걸면 아내는 그때마다 꼬박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자신이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의미로 소화기를 틀었을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여보세요? 또는 뭐해? 아니면 밥은 먹었고? 라고 물어도 아내는 그저 소화기를 들고 있을 뿐이었다. 그 무렵부터 아내는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 단지 전화를 받을 때만 말이 없던 아내는 내가 퇴근을 한 뒤나 아니면 쉬는 날 집에 있을 때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말뿐이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않기 시작했다. 내가 회사에 가 있는 사이 아내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지 주방에 밥을 지어 먹은 흔적도 없었고 방을 청소한 흔적도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실 장식장이나 TV에 먼지가 끼기 시작했고 급기야 아내는 걷지도 못하게 되었다. 나는 아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회사에 명퇴를 신청했다. 그때 내 나이 40대 후반 즈음이었다. 그러나 너무 늦어서일까? 최신 의학 기술은 물론 민간요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다 시도해 보았지만 아내의 증상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다만 나는 그제야 아내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만 같은 외로움을, 고립감을, 두려움을. 아내가 하는 기침소리를 낸다. 이어서 바로 괴종시계가 12시 30분을 알리는 종을 친다. 나는 TV 쪽을 향해 몰어 누워있는 아내를 안아 일으켰다. 일어나자마자 아내는 앉은 채로 두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며 화장실로 갔다. 아내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동안 나는 점심을 준비했다. 두부를 조그맣게 잘라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하게 튀겨내고 갈아온 소고기를 볶았다. 아내가 화장실에서 돌아와 소파에 앉은 다음 나는 튀긴 두부를 간장에 찍어 아내의 입 앞에 내밀었다. 마지못해 두부를 받아 씹는 아내의 모습이 고통스러워 보였다. 이것도 좀 먹어봐. 아내가 씹고 있던 두부를 힘겹게 삼킨 후
나는 갈아놓은 소고기를 입에 넣어 주었다. 응? 아내가 입속에 들어간 갈아볶은 소고기를 뱉어냈다. 먹어봐. 그러다가 큰일 나. 아내는 대답 대신 고개를 가로저었다. 한번 먹어봐, 응? 나는 다시 갈아볶은 소고기를 아내 입에 넣어 주었다. 안 되겠어. 내 성의를 봐서 한참 동안 갈아볶은 소고기를 씹어보던 아내가 도저히 자신이 없다는 듯 다시 뱉어냈다. 아내는 또 몸살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럼 이거라도 더 먹어. 하는 수 없이 나는 튀긴 두부 몇 조각을 더 아내에게 먹인 다음 남은 두부와 갈아볶은 소고기에 밥을 얹어 끼니를 때웠다. 점심 식사를 마친 아내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다행히 몸살이 온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에너지를 보충하고 있는 아내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살금 걸음으로 주방으로 가 설거지를 한 다음 아내 곁에 앉아 아내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모자. 오후 1시. 아내가 하루에 2번 하는 운동 시간 중 첫 번째 시간이다. 여지없이 아내가 기침 소리를 낸 후 곧이어 괴정시계가 1시를 울린 직후이다. 나는 얼른 아내에게 모자를 씌워주었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던 아내는 내가 모자를 씌워주자 바닥으로 내려앉아 손으로 바닥을 밀어 현관 앞으로 다가갔다. 그런 다음 아내는 신발을 신고는 주저앉은 상태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아내를 따라가는 대신 베란다에 서서 아파트 출입구에 나타날 아내를 기다렸다. 아마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로 엘리베이터를 탔을 것이며 역시 앉은 상태로 아파트 출입구로 나올 것이다. 그런 다음 아내는 아파트 출입구를 지나 인도 앞에 다다르자 갑자기 주저앉은 상태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러고는 마치 언제 그랬냐 싶게 꼿꼿하게 서서 아파트 담까지 이어져 있는 인도를 걷기 시작했다. 인도 끝까지 걸어간 아내는 다시 뒤를 돌아 출발점으로 되돌아왔다. 출발점으로 돌아온 아내는 잠시 바닥에 앉아 심호흡하더니 다시 조금 전처럼 인도를 걸었다. 아내의 걷기에도 규칙이 있다. 아내가 걸을 수 있는 것은 하루에 단 2번. 12시 30분부터 점심 식사를 한 후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1시부터 30분간 그리고 6시 30분부터 저녁 식사를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7시부터 30분간 걷는 걸음의 횟수도 정해져 있다. 편도 50걸음 25m, 왕복 100걸음 50m, 한 번에 10번 왕복, 즉 1000걸음 500m. 아내가 그렇게 걷는 데는 역시 이유가 있다. 아파트 인도에는 길이 25m짜리 보도블록 100장이 깔려 있다. 그러므로 아내는 보도블록 2장에 한 걸음씩 걷는 것이다. 아내가 하루에 걷는 시간은 총 1시간, 걷는 거리는 총 1000여 미터이다. 아내는 걷기 규칙 역시 철저히 지킨다. 만약 그 규칙을 어기면 아내는 여지없이 몸살을 앓고는 했다. 아내의 걷기는 오직 아파트 출입구에서부터 아파트 담까지 나 있는 인도에서만 가능하다. 아내는 걷기가 끝나는 지점에 오는 순간 다시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 손으로 바닥을 밀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나는 아내의 걷기 규칙의 근거를 알지 못한다. 걷기뿐 아니라 아내가 지키고 있는 모든 규칙의 근거는 오로지 아내의 머릿속에만 있을 뿐이다. 나는 아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칙을 아내 스스로 깨트리게 하고 싶다. 아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칙 속에 갇혀 사는 데는 나도 일조했으므로, 아니 모든 것은 내 책임이기도 하므로. 걷기를 마친 아내는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 바닥을 손으로 밀면서
아파트 출입구 쪽으로 사라졌다. 한번 해보자. 오후 6시. TV를 향해 모르는 아내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아내는 대답이 없다. 오른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파 바닥으로 얼굴을 묻고 있는 아내의 표정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아마도 지금 아내는 잔뜩 인상을 찌푸린 채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을 것이다. 아내는 아내대로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내가 미울 터이지만 나는 나대로 내 뜻에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는 아내가 밉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아내의 행동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해한다. 다시 말하면 가로세로를 맞춰 놓은 아내의 논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논리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아내의 상황은 이해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내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하든 아내를 아내의 논리 속에서 꺼내줘야 하는 것이 내가 할 의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오늘은 한 칸만 더 가보자. 딱 한 칸만 더. 아내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있다. 나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다. 생각 같아서는 버럭 소리라도 지르고 강제로 데리고 나가 걷게 하고 싶다. 나도 해보고 싶어. 나는 깜짝 놀랐다. 그때까지 대답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던 아내가 여전히 얼굴을 묻은 채 해보고 싶다는 말을 한 것이다. 당신도 해보고 싶다고?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나는 확답을 받아두기 위해 아내를 다그쳤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번 말을 걸어보다가 나도 그만 지쳐 소파에 기대앉아 눈을 감고 말았다. 밥 줘. 그러고 보니 어느새 6시 30분이다. 미리 아내의 저녁을 준비해 놨어야 하는데 마음이 급했다. 자칫하면 7시부터 걷기를 해야 하는 아내의 시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나는 서둘러 달걀을 풀어 전자레인지를 돌리고 두부도 몇 조각 튀겨 아내 앞에 내어놓았다. 이제 그만. 아내의 식사는 오늘도 변화가 없다. 이제 운동해야지. 나는 밥을 먹은 후 눈을 감은 채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앉아있는 아내에게 말했다. 아직 시간 안 됐잖아. 조금만 더 쉬고. 물론 나는 아직 아내의 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아내의 변화를 유도하는 시도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성공했다. 아내의 말이 좀 더 길어졌다. 미리 준비해야지. 아내가 제법 말을 길게 했다는 사실에 흥분한 나는 또 서두르려고 한다. 아내를 설득하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히 기다리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건만. 우리는 서로 변했다. 감성적이던 아내와 논리적이던 나. 그러나 지금 나는 감정적으로 바뀌었고 아내는 이성적으로 바뀌었다. 아내가 하는 기침소리를 낸다.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곧이어 시계가 7시를 알리고 아내는 소파에서 내려와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도 일어서 아내를 따랐다. 손으로 바닥을 밀어 현관을 나서고 앉은 채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아파트 출입구를 지나 인도 앞에 다다른 아내는 심호흡했다. 당신은 할 수 있어. 나는 인도를 걷기 위해 막 일어선 아내의 등 뒤에다 고함을 지르듯 소리쳤다. 당신은 할 수 있다고. 나는 다시 한번 힘을 주어 아내에게 소리쳤다. 아내는 마치 내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아무 반응 없이 25m 인도를 단숨에 걸어갔다가 되돌아오기를 반복했다. 이쪽으로 한 걸음만 더 걸어봐. 걷기가 끝나자 아내는 인도가 시작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못해. 생각해보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대답하는 아내에게 또 슬그머니 화가 났지만 나는 억지로 참아냈다. 1000걸음을 걸은 사람은 1001걸음도 걸을 수 있어.
오늘은 딱 한 걸음만 더 걸어보자. 나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내 말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기를 내보려는 것인지 아내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땅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다. 기껏해야 25cm짜리 보도블럭 한 장이야. 그것 때문에 당신이 몸살에 걸리지는 않는다고. 당신이 걷지 못하는 것은 나에 대한 미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야. 당신이 밖으로 도는 것을 싫어하는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당신 스스로 걷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나는 계속 아내를 설득했다. 아니,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 그러므로 당신에 대한 복수로 내가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아내의 눈에 안타까움이 묻어있다. 그러나 나는 엄청나게 길어진 아내의 대답에서 희망을 얻는다. 그게 나에 대한 미움 때문이든 아니든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어. 확실한 것은 당신은 걸을 수 있다는 거야. 당신을 믿어봐. 그리고 딱 한 발만 앞으로 더 내디뎌봐.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어.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 나는 얼른 시계를 본다. 6시 10분이다. 지금 아내는 소파 쪽에서 TV를 향해 모로 누워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는 또 몸살을 앓을 수도 있다. 나는 서둘러 아내를 찾아본다. 아내는 침실에도 없고 이쪽 방, 저쪽 방 어디에도 없다. 화장실에도 없다. 나는 늦잠을 잔 자신을 자책한다. 나는 최소한 10분 전에는 일어나 소파에 앉아 아내가 침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내가 어디로 간 것인지 나는 요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본다. 그러다가 나는 또 반성한다. 내가 요즘 아내에게 너무했다. 에너지가 달려 딱딱한 음식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아내에게 일어서서 걷기를 강요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한 것이 맞다. 나는 얼른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 여기저기를 살펴본다. 혹시 무슨 단서라도 있을지 모른다. 아내의 부재를 설명할 무엇인가를 찾고 있기는 하지만 막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엇이 발견될까봐 두렵다. 그러다가 나는 아내의 침대맡에서 일기장을 발견한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일기장을 펼친다. 일기장에는 아내의 하루가 빼곡하게 적혀 있다.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났으며 무엇을 먹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걸은 걸음수와 거리.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글자가 있었다. 그것은 볼펜을 여러 번 그어 진하게 쓴 걷자였다. 나는 베란다로 달려가 아내를 내려다본다. 예상대로 아파트 출입구에 아내가 서 있다. 인도를 걷고 돌아와 인도를 벗어나 한 발 더 걷기 위해 망설이고 서 있는 아내. 그렇지만 아내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이처럼 오른발을 들어 한 발 더 내디디려다가 말기를 반복하기만 할 뿐 섣불리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해한다. 아내가 몇 년 동안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칙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렇지만 나는 믿는다. 언젠가는 아내가 스스로 저 인도를 벗어나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나는 그날을 기다린다. 나는 먼데 하늘을 바라보며 주먹에 힘을 준다. 하얗게 밝아오는 하늘에 눈이 시리다. 오늘의 소설 아내의 걸음마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제법 좀 잘 맞는 부부로 살아봐요. 살다 보면 가끔은 솔직히 내가 왜 결혼했지? 하며 후회도 합니다. 부부란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관계이지 누가 누구를 내 입장으로 끌어들이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고 표현하는 것도 사랑이고 받아들이는 것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나의 배우자,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한다 말 한번 하시고요. 또 손도 꼭 한번 잡아주세요.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그러면 하소담은 또 다음 소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